네, 이병철은 철저히 돈이 든 시장만을 공략하는 안전주의자였어요. 한 시장에서 선발주자가 성공을 거두면 이병철은 후발주자로 그 시장에 뛰어들어 막강한 자본을 바탕으로 시장을 장악합니다. 유식한 말로 하면 이병철은 전형적인 패스트 팔로워였지 퍼스트 무브 결코 퍼스트 무버는 아니었던 것이죠. 이병철 시대 퍼스트 무버라고 평가받을 만한 일은 반도체 분야에 진출한 것이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의 초창기 3대 주력 계열사는 제일제당, 삼성물산, 제일모직이었어요. 제일모직은 강점기부터 있었던 사업이고 무역은 태고 이래부터 존재했던 사업으로 당연 이병철이 개척한 분야가 아니었죠. 여러분, 현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 위로 언니가 넷이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이명희는 이병철이 살아있는 동안 유난히 효심을 많이 발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막내딸 특유의 살가움에 김희상국 역할도 마다 않는 열성적 보좌 능력까지 두루 갖춘 이명희는 자연히 아버지의 기염을 독차지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그녀의 지극정성이 오남 7녀 중 막내딸이라는 불리한 신분을 극복하고 한 그룹을 맡을 기회를 갖게 해줬습니다. 아버지 이병철은 이명희의 입사를 앞두고 그녀를 불러 다양한 해석의 소지를 남길 수 있는 묘한 당부를 남깁니다. 딸아! 절대로 결제 서류에 사인하지 마라! 라는 당부를 말이죠. 오빠 이건희와는 갈라섰지만 이명희의 신세계에는 아직도 이병철의 그림자가 분명히 남아있습니다. 그 그림자는 바로 이병철 시대부터 이어져온 눈에 흙이 들어가도 노조는 안 된다는 무노조 경영 원칙이었습니다. 이명희의 무노조 철학은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 감시와 정보기관을 방불케 하는 노조 파괴 공작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2013년 드러난 이마트 노조 파괴 공작 사건이었습니다. 이병철은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사카린 밀수 사건 등으로 군사 정부에 호되게 몇 차례 당하면서 책임질 일을 절대로 피해왔습니다. 이병철 재임 시절 삼성그룹의 모든 문서에는 회장 결제 칸이 아예 없어요. 이명희 역시 아버지의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신세계그룹의 문서에도 아예 회장 서명 칸이 없습니다. 실제로 신세계그룹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명희는 물론 정영진이나 정유경 등 그룹을 지배하는 일가들은 결코 회사의 등기 임원의 이름을 올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부회장, 회장 등의 직함만 가질 뿐 경영상 책임을 지는 등기 임원의 자리는 항상 거부해요. 누릴 수 있는 권리는 그대로 가지고 법적 책임은 회피하는 자세. 신세계그룹은 그것을 신뢰 경영이라고 부른 반면 세간에서는 그것을 무책임 경영이라고 부릅니다. 한국 기업 역사상 희대의 만용 혹은 세계 실패 중 하나로 기록된 삼성 자동차 몰락 사건은 이건희의 유별난 자동차 사랑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이 세상을 떠난 때는 1987년 11월 19일, 이건희가 그룹 회장에 오른 것은 그로부터 약 열흘 뒤인 12월 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도 넘기기 전에 이건희가 그룹 회장으로서 비서실에 지시를 내린 사항은 승용차 사업 진출 방법을 수립하라는 것이었어요. 취미를 사업과 연계시키려 했던 이건희의 시도가 터무니없는 만용이었음이 드러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죠. 삼성은 공장 건설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다른 업체 자동차 공장에 비해 무려 4배나 되는 돈을 공장 건설에 쏟아부었어요. 제대로 된 기술자가 없으니 현대나 기아, 대우차에서 기술자를 빼와야 했습니다. 고정비용을 잔뜩 부풀려서 높여놨죠. 삼성은 선대 이병철 시대부터 돌다리도 쾅쾅 두드려보고 움직이는 안전제일주의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삼성은 수조원의 그룹 자산을 아낌없이 투자했고 동종업체보다 4배나 비싼 비용을 들여 자동차 공장을 허겁지겁 지었습니다. 빅딜이 추진될 당시 삼성차의 부채는 무려 4.3조 원이었어요. 이 부채에 대한 보증과 담보는 모두 삼성의 우량 계열사들이 떠맡았습니다. 1999년 7월 1일 이건희는 삼성자동차에 법정 관리 신청을 지시했습니다. 중앙일보는 1965년 창간했어요. 이병철이 신문을 창간한 것은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절감한 권력의 막강한 위력 탓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병철과 전 중앙일보 회장 홍진기가 처음 만난 때는 4.19 혁명 직후였습니다. 이 씨와 홍 씨 가문은 서로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으며 거대한 보수 카르텔을 구축했어요. 역사적으로 중앙일보는 삼성의 기관지였고 삼성은 중앙일보를 통해 정치사회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려 했습니다. 막강한 자본력에다 3대 중앙 일간지의 위세까지 등에 업은 중앙일보는 삼성을 비호하며 영향력을 확대한 일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중앙일보는 정경 유착을 넘어 정격 언유착이라는 삼성의 삼각편대를 완성시킨 마지막 퍼즐이었던 셈이에요.
삼성 비자금이 무엇인지 기억하느냐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 답은 매우 다양하게 나옵니다. 삼성 비자금 사건은 대한민국 유사 이래 한 기업이 저지른 가장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비리와 편법의 백화점 같은 사건이었어요. 김용철은 2010년 삼성에서 근무한 경험과 비자금 사건 폭로 과정을 낱낱이 적어 삼성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가 삼성을 그야말로 조근조근 씹는 책을 출간했는데 삼성의 이에 대해 보인 반응이 너무 뜻밖이었다는 점이 미심쩍습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추정은 김용철이 삼성을 생각한다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삼성은 당시 사건을 결코 회고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눈에 이미 역사는 그들이 뜻하는 대로 기록되었습니다. 특검은 삼성과 이건희 일가에게 면죄부를 주었고 공소시효는 이미 저 먼 과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제대로 된 역사의 기록은 이래서 중요해요. 삼성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재테크 고수를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단돈 60억 원으로 20년 만에 9조 원을 불린 사나이, 20년 누적 수익률이 15만 %에 이르는데요. 바로 삼성그룹 3세 승계의 주인공 이재용입니다. 1995년 이재용이 27살일 때 아버지로부터 약 60억 원을 증여받았습니다. 이해 이재용은 삼성 계열사였던 S1의 주식 12만 주를 23억 원에, 삼성 엔지니어링 주식 47만 주를 19억 원에 각각 사들이며 재테크 고수의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단 2년 만에 두 회사 주식을 팔아 563억 원을 남겼어요. 이어 2년 수익률이 무려 1300%였습니다. 이재용은 당시 세법이 허술함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2년 만에 563억 원이라는 기록적 수익을 얻은 것이에요. 이재용이 비상장 기업 주식을 싼 가격에 사들인 뒤 상장 후 비싸게 팔아 돈을 챙기는 수법은 당시 국회 재경위에서 거론이 될 정도로 파격적인 방식이었습니다. S1과 삼성 엔지니어링 주식 매매로 500억 원 때의 자금을 확보한 이재용은 다음 단계로 에버랜드에 눈을 돌립니다. 당시의 에버랜드는 평범한 삼성 계열사였어요. 에버랜드는 1996년 전환사채라는 새로운 무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본질적으로 사채, 즉 채권인데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 전환, 즉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금융상품을 말해요. 에버랜드 주식은 국법에 따르면 주당 약 13만원짜리로 거래 가격으로 따져도 최소 85,000원짜리였습니다. 그런데 에버랜드는 최소 85,000원 받을 수 있는 주식을 10분의 1도 안 되는 전환가격 7,700원으로 후려쳐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발행이 결의된 전환사채의 양은 모두 주식으로 바뀔 경우 에버랜드 전체 지분의 62.5%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수준이었어요. 에버랜드는 특혜성 전환사채 중 가운데 절반을 이재용에게 몰아주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이건희의 세 딸 등에게 돌아갔고요. 이재용 등 4남매는 약 96억 원을 내고 전환사채를 산 뒤 잽싸게 이를 모두 주식으로 전환했어요. 물론 전환 가격은 7,700원이었고요. 그래서 이들 4남매는 에버랜드 지분 62.5%를 차지하며 회사의 지배주주에 오릅니다. 이 중 이재용이 차지한 지분은 30%, 그리고 이재용이 이를 차지하기 위해 낸 돈은 단독 48억 원이었어요. 이재용은 발행에 관한 규제가 훨씬 다른 전환사채를 이용해 에버랜드를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꿀꺽 삼켰습니다. 1998년 당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던 회사는 삼성생명이었습니다. 삼성생명 역시 당시로서는 비상장 기업이었어요. 이재용이 단돈 48억 원에 꿀꺽했던 에버랜드는 1998년 아버지 이건희의 묵인 아래 삼성생명의 주식을 무려 344만 주나 매수했어요. 이는 삼성생명 전체 지분 18%를 넘기는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이 주식 거래로 에버랜드의 가치는 수십 배가 뛰었습니다. 에버랜드의 지위가 일약 삼성그룹을 지배하는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로 격상된 것이었어요. 에버랜드는 삼성생명 주식 344만 주를 사기 위해 약 300억 원을 지불했습니다. 주당 인수가격은 9,000원. 이 가격이 적정했을까요? 1999년 이건희는 삼성자동차 경영 실패에 차기금을 지겠다며 사재인 삼성생명 주식 400만 주를 내놨어요. 그리고 이건희는 삼성생명 주당 가치가 70만 원이니 내가 내놓은 재산 가치는 총 2.8억 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용은 48억 원에 에버랜드를 삼켰고 에버랜드는 300억 원에 삼성생명을 삼켰습니다. 이재용이 집어삼킨 에버랜드 주식의 가치는 세법에 따라 계산하면 800억 원에 육박했고 에버랜드가 집어삼킨 삼성생명의 가치는 아버지 이건희의 계산에 따르면 2.33조 원이었습니다. 48억 원으로 800억 원을 만들고 800억 원짜리로 2.3조 원으로 불리는 과정이 성사된 기간은 단 1년이었습니다. 투자 고수 이재용이 1990년 들고 나온 기법은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이 복합 금융상품은 태어날 때는 채권으로 탄생하지만 특이한 권리가 하나 있습니다.
채권 주인인 회사에다 대고 특정한 가격의 새로운 주식, 즉 신주를 발행해 자신에게 달라고 할 권리를 갖는 것이에요. 1992년 2월 삼성의 비상장 계열사였던 삼성 SDS는 이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230억 원어치 발행했습니다. 신주 발행이 가능한 가격은 7,150원이었습니다. 이 채권의 주인은 삼성 SDS의 주가가 7,150원이 넘으면 잽싸게 신주를 발행해달라고 요구한 뒤 주식을 인수하면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7,150원에 받아갈 수 있는 주식의 물량이 무려 230만 주였어요. 이재용은 자신의 세 여동생 등과 함께 230만 주 중 209만 주를 쓸어 갔습니다. 나머지는 삼성 구조조정본부 임원도 일부를 받아가는 혜택을 누렸고요. 신주 인수권 부사채가 발행될 당시 이 회사 주식은 장외에서 무려 5.4만원에 거래됐습니다. 5.4만원짜리를 단돈 7,150원에 쓸어올 수 있는 능력. 이재용의 눈부신 재테크 능력이 다시 한번 발휘된 순간입니다. 이재용은 삼성 SDS 주식을 팔아 즉시 팔아 차익을 챙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이런 먹튀 전략 대신 회사 주식을 15년 이상 보유하는 워렌 버핏형 장기 투자를 선택했습니다. 2014년 삼성 SDS는 마침내 증시에 상장하는데 상장 당시 이재용의 보유 지분은 11.25%였어요. 증시에 상장하는 순간 주가는 38만 원이었습니다. 상장 당시 이재용의 삼성 SDS 보유 가치는 무려 2.8조 원으로 치솟아 있었어요. 70억 원 좀 못 미쳐 인수했던 삼성 SDS 주식이 400배가 넘는 대박을 안겨주며 그의 15년 긴 기다림에 보답한 것이었고요.